AI끼리의 협력?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 자율성이나 협업 능력, 이걸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소위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서로를 교환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양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잘 못하는 건데.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AI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못하는 걸 AI가 한다고요? 과연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고 협력하게 될까?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올해 유례없는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술이 절실해지고 있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협력하는 AI인데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움직이는 이 AI는 인류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 답을 알려줄 오늘의 지식 텔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문일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AI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종국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문일철이라고 합니다. 협력하는 AI를 연구하고 계시군요. 야, 협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AI끼리의 협력?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국방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사람들끼리도 국방에서 협력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러우 전쟁에서 많이 이미 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우 전쟁에서는 지금은 이제는 드론이 없이는 전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다 증명이 되었고요. 맞아요. 예, 여러 드론들이 타격도 하고 정찰도 하고 일부는 수송까지 진행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이 한두 대만 쓰이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적어도 수백 대에서 수천 대, 수만 대가 동시에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드론들이 사실은 프로그래밍이 정교하게 돼서 여러 군지의 형태를 이루어가지고 적을 타격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점은 이런 드론들이 상당히 사전 프로그램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라고 하면 이 전투원 한 명이 스스로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전투원인데 이제는 고글을 쓰고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의 효과는 더 커서 거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해가지고 고글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드론이 하나의 전투원이 된다고 한다고요. 장비가 아니라 전투원이 된다면 그러면 좀 더 이제 전투적 효과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드론이 전쟁에서 상용화가 됐는데 이게 이 드론 하나를 사람 한 명이 조종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드론은 사람 한 명이 조종하고 있고 그래서 한 대의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한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 분야 외에 협력하는 AI가 많이 활용되는 또 분야가 있습니까? 당연히 제조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인사를 상상한다고 하면은 예전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들이 붙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립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으실 텐데. 꽤 오래전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야가 있긴 하지만 진짜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정들은 여러 대의 로봇이 이렇게 팔이 쭉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하나하나 붙여나가고 용접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에도 많이 나왔었고 막 들어올리고 막 다닥 붙어갖고 이제 막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정의 혁신이 사실은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기가 팩토리 혹은 기가 프레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협력하는 AI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라든지 공정들이 하나하나 칼리브레이트 돼가지고 정해진 위치에 부품들이 딱딱딱 놓여져 있어야지만 이 로봇들이 가서 집어가지고 이제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쵸. 그 위치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진다고 하면은 그 공정은 스탑되고 로봇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 골드버그 장치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딱 삐끗하면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예를 들어 뭘 차체를 들어야 되는데 차체가 약간 잘못 놓여졌어. 그럼 일단은 아무것도 안 들겠죠.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조립이 안 되겠죠. 엉망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칼리브레이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꾸로는 현실성이 그만큼 일반적인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면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면은 그냥 얼추 맞춰서 약간 유연성 있게 바꿀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기존의 제조 공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협력하는 AI가 없는 상황에 어떤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 제어를 통해 돌아가는 제조 로봇들은 결국 산업 전반의 안정성이나 뭐 신뢰성 확보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거 제대로 돌아가겠어? 사람이 계속 가서 또 바꾸고 이거 안 됐네. 그럼 다시 리셋, 다시 재가동.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가지고 이제 지능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드론들이 혹은 이런 작은 AI들이 이런 협력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가 사실은 이 작은 AI들을 모아가지고 더 큰 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드론이 그렇게까지 AI가 필요한 거예요? 예. 사실은 이 작은 드론을 한두 대만 쓴다고 하면은 협력이라고 하는 생각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대거리만 재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아주 많은 것들이 된다고 하면은 상대거리를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수십 수백 대가 이렇게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센서 한계 때문에 얘가 잴 수 없는 거리들도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한 대 한 대가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모든 드론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단순한 생존을 위한 인스팅트로서의 지능도 있겠지만 이 전체의 상황을 조직으로서 그룹으로서 판단해가지고 협력하는 지능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에 있는 로봇은 땅을 다니는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테스트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에도 조그만한 AI가 달려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로봇이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센서 한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피지컬의 한계도 있을 거고. 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모은다고 하지만 사실 이 라이다 정보는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라이다 정보라는 것은 정말 이 공간의 거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대의 드론만 가지고서는 이 공간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몇 대의 드론이 서로 협력해서 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상황을 얘가 또 전달해가지고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지. 왜냐면 멀리 있는 드론은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피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바람에 밀려올 때는 얘가 그런 상황을 들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좀 자율성이나 협업 능력 이걸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소위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정의는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허브 사이먼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 만드셨습니다.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bounded rationality, 즉 제한된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환경을 주변을 센싱하고 그 센싱된 정보 하에서 최적의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최적의 결과만을 만들진 않죠. 그쵸. 왜냐하면은 우리는 환경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은 한 측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시각을 가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옴니션트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는 모든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제한된 이성을 소프트웨어한 것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와, 지금 이게 에이전트 AI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에이전트 AI를 그냥 뭐 약간 비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일부러 특정 업무만 할 수 있게 좀 특화시킨 AI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제한된 AI라는 뜻이 인간처럼 이 물리적인 환경, 3차원 세상에 제한된 AI다. 그러니까 즉 내 일을 시키기 위한 나랑 거의 동등한 형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곧 2, 3년 내에 일어날 미래를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챗 GPT라든지 아니면 뭐 제미나이 이런 LLM 머신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앞으로는 아마 카드 정보를 요구할 겁니다. 개인 정보 중에 아주 우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네, 사실은 카드를 쓴 정보가 아니라 그냥 카드의 결제 능력을 달라고 할 겁니다. 능력을. 예.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제미나이나 챗GPT에게 LLM들에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내가 서울까지 가야 돼. 관련된 교통편을 알아봐줘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 패스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밝힐 거냐면은 내가 서울에 가야 되니까 관련된 차편을 다 준비해줘라고 할 겁니다. 그럼 나 대신에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행동하는 AI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필요해 말하는 순간 다음 날 집에 배송이 되는, 이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서로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수님들이 다들 바쁘시니까 회의를 하나 잡으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시간을, 비는 시간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누가 힘드냐면은 교수님들의 사무원분들이 힘드십니다.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수님은 언제 가능해, 우리 교수님은 언제 가능해, 이렇게 저희는 해가지고. 월수 안 되는데요. 저 월수밖에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회의를 원하는 사람은 교수님들이시지만 교수님들의 에이전트인 이 사무원분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그 사무원분들이 아니라 아마 회의를 만들어주는 혹은 내 대신 일을 해주는 에이전트, LLM들이 이런 협력들을 서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별 수 없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은 협상과 양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AI들은 그런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보하면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 에이전트 AI가 양보하고 오잖아요. 기분이 매우 나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약하냐 너? 너 못 이겨? 저희 김 교수님 못 이겨? 이런 느낌 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안 된다고 막 해놨는데 갑자기 우리 에이전트 AI가 딱 연락이 와가지고 교수님 죄송한데 이날은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다 안 된대요. 네. 기분이 매우 상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회의를 해야만 한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또 그 회의에 참석해야만 된다고 하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만약에 뭐 했는데 죄송한데 2090년쯤에 가능합니다. 뭐 이럴 수 없잖아.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선가는 이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돼요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수님의 어떤 인품 같은 것까지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세신 분한테는 양보가 없고 조금 원만한 분한테는 양보라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교수님 뭐 지난번에 5만 원 꾸셨죠? 이번에 한번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한마디로는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에이전트들의 시스템의 에이전트는 거꾸로 개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에이전트들의 문제점은, 에이전트 협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서는 하나의 보상이 있어요. 즉 회의를 열고 우리는 성공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보상이 전체 그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목적 자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까 예를 드셨지만 제발 이 시간을 빼주십시오라고 에이전트가 오히려 사람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는 보상의 분배 문제라고 합니다. 어. 이 보상의 분배 혹은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가 사실 이런 여러 에이전트들끼리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야,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데 에이전트 AI가 이제 각자 한계를 갖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주체들이 많아지니까 네. 이 AI들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에이전트 AI가 어떤 목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충돌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여러 에이전트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별 수 없이 사회 전체에 대한 보상을 현재는 우선시하는 것으로 학습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개개인의 에이전트들의 이득에 대해서는 사실은 양보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꾸로 만약에 이 에이전트들이 개개인의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어디까지나 이 에이전트들에게 사회 전체에 대해서만 복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기적인 그런 의사결정, 스스로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려는 의사결정과 사회적인 의사결정이 충돌하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그거는 여전히 이제 학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이유가 예를 들어 이제 드론 군사용 드론이다라고 봤을 때는 저 목표, 적지를 탐색하는 게 우선이다 하면은 일단 가겠죠. 네. 그럼 격추 당하겠죠. 네. 근데 두서너대 계속 가다 보면은 놓치겠죠. 그럼 탐색에 성공을 하겠죠. 요런 거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이 드론들도 AI가 탑재돼 있으면 실시간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간 친구가 격추를 당하면은 두 번째 가는 친구는 약간 머쓱하게 가다 격추를 당하겠죠. 세 번째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산해서 했을 때, 즉 에이전트 AI들의 페르소나가 다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인 CTD라고 하는 Centralized Training, Decentralized Execution이라는 개념이 발현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은 할 수 없는 형태의 학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주체로서의 자기 스스로 정책 함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AI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책 함수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AI한테 또 공통의 이런 정책 함수와 의사결정 함수를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학습시키냐면은 여러 에이전트들이 공통의 그런 의사결정 모델을 학습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AI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하면은 역지사지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양보를 하냐 하면은 나 자신의 이익에는 반하지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 에이전트도 내가 저 사람의 저 에이전트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래서 서로를 교환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양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잘 못하는 건데.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AI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못하는 걸 AI가 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스스로의 페르소나를 바꿔 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런 유연하고 자율적인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요걸 짜는 건데 협력하는 AI가 사실은 이게 간단한 환경은 아닙니다. 고려할 게 굉장히 많고 다른 에이전트 AI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고 협력하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entralized Training, Decentralized Execution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에서의 어떤 프레임워크인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Centralized Training이 일어나는 동안에 어떻게 크레딧을 각각의 에이전트들에게 어사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개인적인 이득은 적었지만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이 에이전트의 행동 때문에 사회 전체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득에 플러스 알파를 더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크레딧 어사이먼트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가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빠를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정보가 오는 상황에서도 빨라야 되고 제한적인 정보가 오는 상황에서도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어떤 소통 과정이나 소통 방식이나 하드웨어적인 혹은 통신 속도의 발전도 협력하는 AI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아니면 더 넓은 센서 거리가 있다고 한들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협력이라고 하는 이슈는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개개인의 지능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은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죠. 사회적 지능이 따로 있죠. 사회적 지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AGI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GI는 여전히 그래도 개인의 AGI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AGI, 특히나 이질적인 AGI들이 서로 모여 있을 때 이 AGI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은 또다시 인공지능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야, 좋습니다. 그러면 AI들끼리 협력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은 본질적으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게 뭘까요? 요게 가장 중요하다. AI들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최종의 이네이블러, 즉 가능하게 되는 점은 반복성이 첫 번째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서는 이 반복성이 단순히 또 동일한 상황에서의 반복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바꿔가면서 경험해보는 반복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내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러면 분명히 이 에이전트들은 어딘가로 수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 하는 학습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약간 공공의 선을 위해서 협력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바로 Centralized Training and Decentralized Execution의 개념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저희가 에이전트 AI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또 굉장히 또 협력하는 AI는 굉장히 또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와, 굉장히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지 않았나. 협력하는 AI, 굉장히 지금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협력하는 AI에 관련해서 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사결정을 모방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학습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단순한 센서리 인풋이라든지 의사결정을 모방하는 수준은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인공지능은 배워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액추에이션도 센서도 한계적인 상황에서 이 사회로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AI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생태계에서 최상의 포식자가 되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AI를 뭐 도구, 인간의 도구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인간과 협력하는 AI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협력하는 AI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어쩌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과 협력하는 AI 마찬가지로 AI끼리도 사회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우리의 협력자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일철 지식텔러와 함께하는 협력하는 A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식텔러님, 내일 이 시간 역시 기대도 되겠죠? 네, 그러면 게임을 해볼 겁니다. 게임을 합니까? 보드 게임을 해볼 겁니다. 좋습니다. AI 토피아를 향한 문일철 지식텔러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